찰리브레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왜 이렇게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냐, 지금 장세도 안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차트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주관을 2016년도 초반부터 돌려가지고, 사실은 그 전서부터 이제 금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좀 보통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 있죠.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뭐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처음에 매집했을 때가 제가 비트코인 48만 원부터 제가 매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거를 이제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고, 뭐 어떤 다 사람마다 개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제 채널 영상에서는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동화돼서 같이 움직이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잘 가만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판단들을 해보시면 아마 거기서 소스를 찾으실 수 있고, 나름의 아마 퍼즐들을 다 맞히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요. 이거는 지금 숫자만 바라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가 이제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그러니까 빗썸에서 그때 38만원, 25만 3천 원이라고 제가 기억나는데, 비트코인 처음에 제가 거래했을 때 그때 그런 거를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매매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저도 나름의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투기나 뭐 이런 거, 뭐 도박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상당히 되게 논리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오늘 영상에서도 이런저런 뭐 내용에 관해서 이제 세계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지금 현재 가격 장세만 너무 바라보시면 사람이 디프레스 될 우울감만 되게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리고 인프라는, 암호자산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되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쩔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마존인 라쿠텐이 포인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를 사람들한테 이제 지급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추가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라쿠텐 주식회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7년에 이 회사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라쿠텐이라는 게 일본의 아마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라쿠텐 그룹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고, 신용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포털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고, 여행사업, 증권사업, 은행사업, 프로스포츠 사업, 통신사업, 해외 진출 사업, 해외 판매 사업. 그래서 글로벌하게 사실은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냥 그 일본의 자국 내에서 움직이는 그냥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어떤 그 라쿠텐 그룹에 있는 모든 암호자산의 로얄 포인트를 적극 수용해서 이거를 인터체인지화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또 다른 그림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내년에 이제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막 화랑쟁세를 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뭐 부동산 가격하고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장세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하겠냐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장세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누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고 누가 과연 이 시장을 키워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어떤 그 패턴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떨어져야, 결국에는 정부나 어떤 세력들이 암호자산 시장을 어느 순간에 밀어줘야 결국에는 이 시장이 다시 붐업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2017년에 했던 거는 인위적인 어떤 그 그림 경향이 되게 컸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발티케 운임지수 15일간의 하락 중이다. 현재 15일 동안 발티케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이게 발티케 운임지수로 향후에 6개월,
주식시장 장세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경제학자들은 발티케 운임지수 갖다 많이 예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적중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건 추가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장세가 되게 안 좋으니까 어쨌건 벡트 거래소도 지금 볼륨량이 가만히 보세요. 71개 BTC밖에 안 돼. 그래서 뭐 애들 장난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어저께는 리플 코인에 관해서 되게 부각되게 되게 많이 선전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뭐 리트윗이 막 몇백 개가 올라가 봐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몇 시간 전에 이게 올라왔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스텔라 루멘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리트윗이 11개밖에 안 되고 마음에 들어도 풀에 대비해서 8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대중들이 리플에 관해서 되게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추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을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아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도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 드시거나 담배 뭐 피시거나 돈 좀 아끼셔가지고 짜투리 돈을 조금씩 스텔라 루멘을 매집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 또 드리고, 자,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 차트를 이제 올렸는데 딱 100% 맞다기보다 많은 차트리스트들이 예견하는 게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도 1월 달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뭐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1월 달에 이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이슈를 보면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한테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이 지나서 1월 달 중순 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지금 보면 2월달 되기 전에는 이더리움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서 크나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은 매직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맞춘 사람, 6,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는 걸 맞힌 사람이, 이 사람이 2022년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을 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최소한은 그 정도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거긴 뭐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데이브 더 웨이브는 CCN의 2020년 말까지 장기 비트코인 목표로 10만 달러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000달러가 바닥이었을 때를 정확히 적중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과거 차트 매크로 트렌드로 이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이 1달러 때부터 봤을 때 매크로 그 차트로 봤을 때 이게 향후에 2022년까지는 10만 달러가 충분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최소치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의 뉴스인데, 중국의 선전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의 인덱스 지수 50개나 되는 인덱스 지수를 올려놨다, 리스트업 시켰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인덱스 지수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간접 투자 상품을 앞으로 상용화시켜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거래하고 많은 유동성 자금을 이쪽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인덱스 지수가 있죠.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장난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그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하고, 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 이더리움 2.0 트랜잭션이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더리움 첫 번째 시데이터하고 친근하게 이 작업을 수행하면 결국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말씀드리는데, 자, 요점을 딱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여전히 2020년 1월 3일에 이더리움 2.0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1월 3일 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에이다 셸리 프로젝트, 이게 이제 완성되기로 이미 확정돼 있고, 그리고 이오스 SMP 토큰도 이때 1월 달 무렵에 이게 발표되기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1월 달에 그 암호화폐 전반의 어떤 그 코인 개발팀, 블록체인 어떤 그 개발팀 중에 많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완성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1월 달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2.0으로 전환 첫 번째 단계는 2020년 1월 3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OKEX 런치, 예. 이건 비트코인 옵션을 이제 1월 달에 실황하기 전에 일부 어떤 그 고객들한테 먼저 시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OKEX에서 옵션 거래를 오픈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프라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벡트 거래소도 뭐 인프라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그게 스타벅스가 향후에 2020년에 상용화해서 진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살 때 만약에 비트코인 결제가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하고 이제 지금 현물 경제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구 증가율에 관해서 되게 제가 뉴스를 찾아보다가 되게 중요한 대목 같아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출생아 역대 최저다. 인구 자연 증가율이 첫 0% 기록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와 숨지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율, 즉 인구 자연 증가율이 지난 10월 기준에서 마침내 0%가 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들어갑니다. 생산과 소비도 쪼그라들고 우리 경제와 사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세요. 자,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암호화폐 시장하고 코덱스라는 그 시장하고 가만히 잘 눈여겨보시면서 퍼즐을 맞춰보시면 정답을 모두가 다 아마 알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 24억 프로던 음마 아파트 19.9억에 급매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가 단지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려면 생각보다 되게 멀거든요. 저도 이 근방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잠깐. 근데 어쨌건 아파트는 되게 썩었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오랜 아파트라 아파트 어떤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가격은 겁나게 많이 올랐죠.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상가 공실률 12년 만에 최고다. 온라인 쇼핑 확장, 경기 부진 영향. 평균 11.4%로 2007년 이후 최악 소비 행태 변화 내수 침체 복합 원인. 사무실 공실률도 11.8%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노후 소득용 투자 많아. 전체 대출 중 비중이 18%로 증가세. 경기 악화된 임대 임차인 동반 부실. 제가 늘상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실질적으로 상가 공실률과 임대소득 수익률 추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3분기까지 2019년 3분기까지 2017년에 보시면 공실률이 9.7%였던 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3분기에는 11.4로 올라갔고, 임대 소득률도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4에서 3.9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상가는 다 끝났다. 상가로 돈 벌긴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거의 70대 중반 이상이세요. 70대 후반을 이제 달려가시는데 그런 할머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마 더 젊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택들, 그런 것들은 아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마 이거보다는 아마 서서히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타다의 눈물, 6천억 외자 유치 무산, 정부 국회 이단 규제에 외국계 PEF 투자 계약 취소하고 카카오도 외자 조달 난항하고 있다. 국내 모빌리티 최악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6천억 외자 유치를 누가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항상 자주 언급했었던 비전펀드, 소프트뱅크에서 사실은 이번에 6천억 원을 여기 투자하려다가 손을 떼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근데 자기네의 어떤 향후 어떤 로드맵에 관해서 이 지금 카카오나 어떤 타다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투자할지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보면 뭐 우버라든가 그랩이라든가 디디취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다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건 뭐 5G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겠죠. 인공지능하고.
자, 일본의 아베 또다시 임금 인상 압박하고 있다. 64년 도쿄 올림픽 땐 12%나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 2014년부터 7년 연속 재계 임금 인상 압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내년 도쿄 올림픽 후 경기 야강 중의원 선거 의식해서 예년 수준 상해에 요구할 듯.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아베노믹스나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계속 올리냐. 인플레이션을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만약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MMT 이론이 유명무실하게 돼. 결국엔 그게 붕괴될 수밖에 없어. 그거를 프로텍팅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공식적인 임금 인상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 지표는 그렇죠. 근데 사실 임금 인상이 되면 국민이 사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람을 고용하기에도 되게 난해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중장기로 갈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민간 경제는 결국에는 붕괴되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금 인상됐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거시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코앞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넘치는 부동자금 6개월 미만 단기 예금 잔액이 100조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만 상승한다면 암호자산에 투자할까라는 저만의 이제 이건 생각이거든요. 넘치는 부동자금. 왜 지금 현금들이 왜 은행금고에 왜 여기저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쌓여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화랑을 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에 일정 수준 이상이 가서 부동산에 관한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한 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보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에는 암호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커플링으로 부동산하고 주식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하고 동시에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디커플링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마트 가서 장보기 되게 무섭다. 연말 식음료 가격 줄줄이 인상한다. 버거류, 아이스크림 값 인상 이어 둥지냉면, 코카콜라도 가격 올라 업계 재반 비용 상승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이제는 또 나오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죠. 물가 지표 오르지 않는다. 물가 되게 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 근시안적인 그런 기자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 발표는 오류가 되게 많다. 거짓을 되게 말하는 게 많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 특히나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차이. 의미.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리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이게 디플레이션.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죠,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겉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 하락한다. 근데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인플레이션일 때는 통화량을 감축하고 대출을 억제하고 저축 장려, 투자 억제하면 이게 해답이 되고, 디플레이션은 투자를 확대하고 통화량을 증대하고 수요를 확대하면 이게 해답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오류가 있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경제 물가, 생계 물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을 드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면을 사드셔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서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민간 경제는 축소되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민 경제는 사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정부에서는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경기 부양은 안 돼요.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니까 해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밖에 없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놔야 지금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사실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새 푸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놔야지 이들이 거기서 어떤 비약적인 세수 창출이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예전에 이제 코넥스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주식에도 뭐 세금을 일정 부분 부과하겠다. 그리고 암호자산에도 세금을 지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코스피 코스닥을 넘어서 코넥스 시장에 관해서 2020년부터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암호자산에도 세금을 만들어내겠다고 왜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오갈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푸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에 관해서. 근데 거기에 중간에 껴있는 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좀 약간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영상을 한 번 더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너무 시세가 지금 썩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좀 큰 그림 내에서 정부가 왜 코넥스 시장을 만들고 암호자산 세금 카테고리에 관해서 프로세싱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나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 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